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다만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에는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였고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9은 김 여사 선고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논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황재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건희 여사가 법정 경위에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강조했습니다.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한 판단 이유를 40여 분간 밝힌 뒤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민준기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3가지 중 통일교 금품 수수 1가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7월에 받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통일교 현안 알선 대가로 받습니다.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목걸이 수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민주당이 집중 공세를 펼쳤던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특검법까지 만들어 윤 정권을 뒤흔들었는데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화가 날 법도 한데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알려드립니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김 여사에게 4,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건 김 여사를 공범이 아닌 외부자로 인식한 걸로 보인다며 시세 조종 세력이 김 여사와 함께 범행을 하려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2010년경 이뤄진 시세 조종 행위는 2021년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무죄가 난 혐의를 일간지에 공시할지 묻는 재판장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납득할 수 없고 유죄 부분 형량도 미흡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법원은 김 여사 혐의 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의혹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비난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해왔던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전달했던 겁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 주장대로 김 여사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면 명 씨가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여러 곳에 공천을 부탁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김 여사 측은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선고는 지나치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진 게 7년 전이었죠? 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그 주식 말입니다. 예? 네. 2017년 1월에 그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 달에 지금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죠. 4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2020년 4월 현 여권 인사들이 이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자 민주당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라며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 소추했지만 헌재는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네, 당시에 민주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했었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특검법까지 발의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결국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거죠? 예, 현 정부 들어 이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김 여사 관련 이 주가 조작 등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2024년 10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주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깊어졌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두 정권의 운명을 가른 김 여사 주가 조작 사태가 1심 판결로만 보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참 아이러니죠, 역사에. 근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해서 여권에서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법원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선고 초반 갑자기 속기사한테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속 기사님, 제가 나중에 스크립트 드릴 테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선고문을 그대로 읽는 걸 굳이 받아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건데 법조 기자들 사이에선 아주 이례적인 이 배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이 치우치지 않는 판사,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을 듣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농성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성소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에선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을 기반하고 상식을 정면으로 파괴한 결정, 권력형 범죄를 조장하는 사법부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김 여사가 이번 재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은 이 역시 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아직 공판 준비 단계고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공직청탁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김 여사 특검법 놓고 사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판 결과를 보고 정말 허탈할 분도 있을 듯 싶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갑자기 밝힌 지 하루 만에 협상 여지를 보였습니다. 한미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를 올리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번에도 트럼프식 협박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동차와 목재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하루 만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과의 협의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냉온탕식 대응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국회 입법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압박 전략이란 관측입니다. If I'm going to charge you 25% tariff if you don't do it, they said we will do it. We would be. What did you ask? We'd love to do it. 일각에선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2월 선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연방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단도리를 하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측면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청와대도 상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배경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자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건데 문제의 진원지가 된 여야는 오늘도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지적한 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며 한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쿠팡이나 개신교, 국회 비준 문제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하겠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미국과의 논의는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협상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데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기존 외교 관행을 벗어난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책임을 정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우리 정부의 부실한 대미 외교가 드러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 날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가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한 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되었다.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놓고도 민주당은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선 트럼프의 위협을 쿠팡 사태와 연결짓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법사위가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가 쿠팡을 표적 삼아 생긴 일이라고 썼고 벤스 부통령도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당시 알려진 것보다 더 강한 어조로 경고한 걸로 전해집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법사위원회 SNS 계정입니다. 전날에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표를 공유하면서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으면 생기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관세와는 직접 관련 없는 여당 상임위가 나서 쿠팡 문제와 연결지은 겁니다. 쿠팡은 미 의회 등에서 초당적 로비를 펼치고 있는데 한국 관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직책은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Korea continues to pursue legislative efforts explicitly targeting U.S. companies.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행정부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서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처우와 기독교 관련 수사에 미국 정부 내 불만이 커지는 와중에 트럼프의 위협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김민석 총리와 만난 JD 벤스 부통령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은 투자 등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디지털 규제 관련 새 법을 도입했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Fairly, but in the meantime, they haven't been able to get a bill through to do the investment. They've introduced new laws on digital services. 다만 백악관에선 관세와 쿠팡은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 노골적인 압박을 하는 와중에 경찰의 쿠팡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환에 2차례 불응했던 로저스 임시 대표가 모레 나오기로 하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쿠팡은 정보 유출 사건 셀프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Is that the national agency allowed us to make a forensic copy of the hard drives that we retrieved at their instruction. That's my understanding and that's my statement.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올 1월 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경찰은 로저스 대표의 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지난 5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미국에 머물던 로저스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입국한 로저스 대표는 오는 30일 출석 요구엔 응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3번의 출석 요구에 거부한다면 당연히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서울 동부지검에 출국 정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로저스 대표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출국 정지 사유가 없단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국민의힘 앞날에 내일이 상당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단식 중단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실행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면서 맞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화합을 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진 모습의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보며 가격을 확인합니다. 작년 비해서 가격이 올랐어요. 20%. 그러니까요. 단식으로 당무에서 손을 뗀 지 13일 만에 물가 점검 행보로 일정을 재개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안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경제입니다. 인생입니다.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장 대표는 재심 기간으로 소명 기회를 준 만큼 제명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고위원 등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과반이 제명에 찬성하는 걸로 파악돼 실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한 뒤 자신의 상황을 김 전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제명되더라도 지금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당내에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라고 했고 서울시의원과 청년 당원 등도 내부 갈등을 멈추고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내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내분이 커질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금품을 줬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뒤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하게 해줬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도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품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범행으로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오류를 바로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호 의원뿐만 아니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선을 앞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김 시의원과 구청장 선거 공천을 논의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조사했습니다.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이 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제가 취한 상태에 있을 때 전화 걸려온 것에 답을 했던 것뿐이고, 김 씨는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건넬 방안을 상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2023년 여름, 김 시의원의 통화 녹취에 김 씨는 자주 등장합니다. 김 시의원이 민주당 A 의원을 면담하고 차명 후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는 김 씨가 김 시의원에게 A 의원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지 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슷한 시기 김 시의원은 김 씨에게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B 의원에게 부탁한다며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하거나 C 의원이 다 해주기로 했었는데 강선호 의원이 방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경찰이 김 시의원 추가 소환을 조율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사직서를 최종 수리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한국근의회라는 여성단체를 정치권 로비 창구로 활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가교 역할을 한 걸로 지목된 근의회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고액을 후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0년 11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이이자 한국근의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검경합수본은 이이자 회장이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과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이자 회장님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도 잡고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TV조선 취재 결과 이 회장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고액 후원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노웅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연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당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게 총 1,000만 원, 2023년과 2024년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총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신천지가 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이 회장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액 후원에 대해 노 전 의원은 신천지와 관계가 없다며 지역구 주민으로서 후원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 회장과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보좌관을 통해 후원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본인에게 아직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반론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대장동 사건 판박이로 불리죠. 미래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당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래 신도시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무자였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 등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겨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고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4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까지 3번째 기소되셨는데 심경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례 개발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업무상 비밀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위례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기소됐지만 현재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시간에는 외출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도 망가뜨린 혐의입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을 태운 검정색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어기고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1심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 감호 명령도 내렸습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조두순은 출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공원 다니려고 해도 이제 불안해가지고서 마트를 가려고 해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 여기 왔다고 해서 우리 어린애 지나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던데요. 조두순이 구속되면서 주거지를 감시하던 경찰들도 철수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가 한층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기범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도 사칭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피해자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까지 직접 확인하고선 안심했지만 1억 원대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전남 여수시청에 모 주무관이 근무하는지를 물어보는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습니다. 통화사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계약팀에 다른 분도 한 2-3분이 더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전화를 건 사람은 지역에서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 박모 씨였습니다. 모 주무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특정 업체의 심장 제세동기 80대를 대신 구매해주면 나중에 수수료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사진이랑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영업이랑 확인 잘 되시죠? 내일 감사가 왔는데 이거 설치 안 돼 있는 거 보면. 박 씨는 모 주무관이 실제 시청에서 근무하는 걸 확인하고는 물품 대금으로 1억 1,7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구매 사기였습니다. 이런 사람 근무한다. 이거는 믿어보지. 지난 13일 부산에서는 한 건설사가 부산대 직원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에 2억 8천여만 원을 뜯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기범은 해당 건설사가 과거 부산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이용해 추가 공사를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특정 업체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또 공범입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비정상적인 거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초강력 한파가 일주일 넘게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더 떨어집니다. 주말이 지나면 조금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오늘 꽁꽁 얼어붙은 한강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 한강 선착장입니다. 뿌연 얼음이 한강을 뒤덮고 배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배를 묶어둔 밧줄에도 두꺼운 얼음이 매달려 있습니다. 얼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는지 나무 막대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습니다. 한파에 밀려든 강물이 바위 위에 얼어붙으면서 강변에는 얼음길이 생겼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한용품으로 감싸야 외출을 합니다. 춥다고 하니까 안전무장은 하고 나왔죠. 추워서 아래 네이도 있고 장갑도 좀 두꺼운 거 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왔어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9.3도, 체감온도는 영하 13.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철원 영하 16.1도, 파주 영하 14.9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 10도 안팎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지구온난화 등으로 느슨해지면서 북극발 한파는 오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9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11도, 모레는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더 추울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유통가는 모처럼 웃고 있습니다. 패딩 자켓과 찐빵 그리고 핫팩까지 몸을 녹일 수 있는 제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예년 같으면 봄 신상품을 준비할 시기지만 올해는 두꺼운 패딩이 여전히 매장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뒤늦은 한파도 있고 또 세일 기간이 맞물려서 또 고객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이 나오시는 편이기는 합니다. 서울 기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열흘째 이어지면서 주요 백화점에서 아웃도어 상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더 팔렸습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 패딩들은 40% 넘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더 신장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백화점 매출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패딩 자켓뿐 아니라 이런 털모자나 장갑, 신발 등의 방한용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파 특수는 편의점에도 찾아왔습니다. 핫팩 판매량이 지난달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고 따뜻한 커피와 찐빵, 군고구마를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편의점에 딱 오면 따뜻한 겨울 간식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겨울 간식 향 때문에 꼭 하나씩 사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수 부진에 시달려온 유통업계가 뜻밖의 한파 특수에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예정보다 하루 먼저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7조 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최강자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32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8%라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로 파운드리 최강자 대만 TSMC도 제쳤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은 여전히 조금 제한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메모리하고 자꾸 딴 거랑 이렇게 융합이 되려고 하는 이런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47조 원에 달해 사상 처음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 물량 중 3분의 2를 배정받는 등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영업이익이 150조 원대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HBM 메모리와 기존의 범용 메모리가 동시에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이중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최대 실적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추가 배당,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 밝히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도 종가 기준 5,1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북한이 어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대구경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딸 주에게 양보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만간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한 미사일은 성능이 개량된 대구경 방사포입니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탄이 358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는데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김정은은 외부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자치 정밀유도 비행 체계를 과시했는데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할 때 전파교란으로 베네수엘라의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킨 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 정밀 유도 비행 체계는 이 무기 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으로 된다. 발사장엔 딸 주해가 동행했는데 북한은 상석인 김정은의 자리에 주해가 앉아 참관하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다음 달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핵 재래식 통합 CNI 같은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이 새로운 전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어제 방사포 발사 직후 한미일 당국자들은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측 발표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18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DMZ 이용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지난해에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번엔 이례적으로 기자단을 따로 불러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주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엔사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DMZ법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정전협정은 1953년 한국 정부가 주권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DMZ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던 유엔사가 또다시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DMZ법이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사안에 대한 것으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건 주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뭐라고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으로 불필요한 한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장 볼 생각을 하면 겁부터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 마트. 소비자들이 사과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결국 빈손으로 돌아섭니다. 부담스러운 물가에 설 차례상 품목도 덜어내기 바쁩니다. 차례상 그 준비 부분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검소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정부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을 푸는 동시에 910억 원을 투입해 설 물가를 잡기로 했습니다. 우선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면 1인당 일주일에 최대 2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목요일마다 다시 한도가 채워지기 때문에 한 번에 장을 보기보다 매주 나눠서 사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에 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지면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은 최대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혜택도 큽니다. 장을 본 뒤 시장 내 환급초로 가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장보면 20만 원은 금방 넘어서 일단은 제일 안정화됐으면 좋겠는 건 채소나 과일류인 것 같아요. 다음 달 15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와 SRT의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50% 할인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따뜻한 나라로 이동해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아시아 쿼터 선수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한화의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대만 출신 왕앤청이 첫 불펜 피칭을 시작합니다. 포수미트에 꽂히는 쩌렁쩌렁한 소리에 동료들의 시선이 쏠리고 공을 받은 최재우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연봉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의 한화와 계약했는데 강력한 선발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都在跟那个刘先辈丢球，那可以越来越好。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아시아 쿼터제가 2026 시즌의 최대 변수가 됐습니다. 총 연봉 계약 상한선이 20만 달러, 2억 8천만 원에 불과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이 각 팀의 약점을 보강할 전망입니다. 기아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투수가 아닌 야수로 호주 국가대표 출신 제러드 데이를 영입했는데 내야 수비의 핵심 포지션인 유격수로 점 찍었습니다. I'm comfortable defense. I've been playing shortstop a long time with the Australian national teams. In America, I also played shortstop a very long time. So I'm very comfortable there. 고액 FA 계약자들이 즐비한 유격수 포지션에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상 외국인 4명 시대, 치열한 경쟁도 흥미진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인간만의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숭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성이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의 진보를 막는 철벽이 됩니다. Io, Galileo, è che la Terra non stia al centro dell'universo. E giuro che in avvenire non asserirò né a voce né per iscritto simili cose. 1633년 인류의 이성이 종교라는 신념 앞에 베이컨이 말한 극장의 우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 건 아닙니다. 결국 과학이 승리했고 근대 사회가 태어났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물도 권위도 성역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부정하는 거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사실상 제명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당 대표가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랍니다. 사실상의 성역화죠. 민주정당에서는 유례가 없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해 한때 모독죄가 있긴 했습니다만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니네 다 입국하고 있어.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장동혁 대표도 과거에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그 정도 쓸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신랄하게 지도부를 비판한 것 사실입니다. 윤리위가 임계치를 넘겼다며 표현의 자유를 원하면 탈당하라고 한 이유겠죠. 하지만 당내 비판을 이런 식으로 막는 것도 과합니다. L'uomo è stato creato ribelle perché è stato creato libero. Ma della libertà non sa cosa farsene. 본질적 자유는 다른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곧 선거를 치러야 할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전 분열만큼 심각한 상황은 또 없습니다.
가뜩이나 홀쭉해진 야당 그릇이 쪼개지기 바라는 거 과연 누굴까요? 지지층의 마음도 늘 넉넉하진 않습니다. 1월 2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쪽방마저였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금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사흘 동안은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에 대기는 더 메말라 서울과 경기,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과 영남은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구 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